2025년 세계는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145% 관세 폭격이 중국을 정조준했고 유럽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들끓었습니다. 일본은 말없이 얼굴을 굳혔고 중동과 동남아는 혼란 속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반응도 해명도 없이 그저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바다는 멈췄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목적지를 향하지 못하고 부유했고 유럽행 화물선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전 세계 해양 물류의 흐름이 끊어졌고 세계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운의 맥박을 쥐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바로 이 사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특별 강연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계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해링턴 교수의 목소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발표용 리모컨을 내려놓고 청중을 응시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조선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국 대표 왕리안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중국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겨우 17%에 불과했죠. 해링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는 선박의 심장이라는 제목 아래 거대한 선박 엔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 없이 바다를 건널 순 있을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엔진 없이 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청중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박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 기술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일본 대표 야마모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이 심하군요. 일본의 미쓰비시나 독일의 MAN도 선박 엔진을 생산합니다. 해링턴 교수는 야마모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야마모토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36%, 한화엔진과 국내 기업들이 합쳐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분야는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대 조선국 중국이 건조하는 선박의 엔진 대부분이 한국산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선박 엔진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나 급증했습니다. 중국 대표 왕리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닙니다. 중국 조선업이 아무리 배를 많이 만들어도 그 배의 심장은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 선박은 그저 바다 위에 쓸모없는 철 덩어리가 됩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배는 중국이 짓지만 심장은 한국이 만듭니다. 해링턴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 화면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해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해양 기술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592년 일본의 전쟁 영웅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함대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에게 참패했습니다.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이었죠. 일본 대표 야마모토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와키자카는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해링턴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했던 한국은 9세기 당나라를 여행한 일본 승려 앤닌이 신라는 작지만 날렵하고 강하다고 기록할 정도였으며 고려 태조 왕건은 30척이 넘는 거대 전함을 건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 해양사학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 한국의 선박 엔진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해링턴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DNA입니다. 한국인들의 선박 기술에 대한 천부적 재능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현대에 와서 선박 엔진이라는 형태로 꽃을 피운 것이죠.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규모의 경제로 세계 조선 시장을 석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선박의 심장, 엔진 기술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세계 해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선박 엔진 기술이 어떻게 세계 해운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링턴 교수는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청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계 속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시계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됩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거대한 선박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심장입니다. 높이 13m, 무게 2,000톤, 6층 건물 크기의 이 거대한 기계가 없다면 세계 최대 선박도 그저 바다 위에 쓸모없는 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교수는 청중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장의 70%가 한국산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세계 지도 위에 선박 운항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점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9만 척의 상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이 세계 무역의 90%를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입고 있는 옷, 사용하는 전자제품, 모두 이 배들을 통해 운송됩니다. 교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배들 중 상당수가 한국산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대형 선박 엔진 시장의 36%를 차지하며 세계 1위입니다. 독일 MAN이나 일본 미쓰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수치죠. 미 해군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심해에서 작동하는 이 엔진들의 기술적 난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링턴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독님, 우주 로켓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선박 엔진은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끊임없는 바닷물의 염분 부식, 강한 진동,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극단적인 온도차. 거기다 한번 고장나면 수리할 항구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표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바다 지배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함대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박 엔진을 만듭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세계 최대 선박 건조국 중국은 2024년 세계 발주량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선박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갈까요?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선박 엔진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선박 엔진 수출액은 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나 급증했습니다. 중국이 선박을 많이 지을수록 한국산 엔진 수요도 늘어납니다. 중국 조선사들은 배는 많이 만들지만 그 심장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가격을 묻는 것인 줄 알고 청중에서 몇몇이 가격을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휴대폰의 진짜 가치는 반도체에 있습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가의 약 10%가 엔진 가격입니다. 3억 달러짜리 대형 선박이라면 엔진 가격만 3천만 달러죠. 교수는 다시 중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이 1711척의 선박을 수주했다면 한국은 엔진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도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요. 일본 대표 야마모토가 불편한 듯 질문했습니다. 중국은 왜 자체 엔진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해링턴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발하려 했습니다만 실패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이후 국제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엔진도 진화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교수는 HD 현 공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3년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한화 엔진은 LNG와 중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연료 엔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로고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선박에는 한국산 엔진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술적 결함과 환경, 규제 위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선주들조차 자국 조선소에 한국산 엔진을 달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대 조선국이면서도 심장만큼은 한국산을 고집하는 겁니다. 교수는 다시 세계 해운 루트 지도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만약 한국이 중국의 엔진 공급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 전략가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마비되고 세계 무역에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해운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배는 중국이 만들어도 그 배가 움직이게 하는 힘은 한국에서 옵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기관의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은 2023년 기준 128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입니다. 2029년에는 152억 달러, 21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죠. 한국은 이 시장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교수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종종 반복됩니다. 16세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일본 함대를 물리쳤듯이 21세기 한국은 선박 엔진으로 세계 해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바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교수는 단상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선박을 건조해도 그 심장은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바다도 멈춥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강당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링턴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국 관계자들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선박 엔진 기술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큰 맥락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역사 속 해양 패권과 선박 기술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선박 추진 기술을 장악한 나라가 바다를 지배했고,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화면에 고대 로마 갤리선부터 19세기 영국 증기선까지 선박 추진 기술의 진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는 수백 명의 노예가 동시에 노를 젓는 갤리선으로 지중해를 지배했습니다. 16세기에는 범선의 발전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죠.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19세기였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영국은 바다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증기선으로 무장한 영국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독일 해양사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영국의 증기선 기술이 그렇게 우월했습니까? 해링턴 교수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영국은 해군성을 통해 증기선 기술을 국가 기밀로 관리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선과 군함이 세계 바다를 지배했고, 다른 나라들은 영국산 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영국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암모니아, 수소 엔진까지 선박 심장의 역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외국 언론의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HD KSOE가 세계 3위 해양 엔진 제조사인 S지분을 인수하며 글로벌 엔진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로이드 리스트는 한국의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기술이 경쟁자들을 수십 년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죠.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한국 엔진 기술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산업 분야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박 엔진 기술은 이제 해상 풍력 발전, 국방, 산업 기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 해상 풍력 발전으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선박 엔진 기술을 활용해 풍력 터빈 설치,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2022년 미국 선사 엔타이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받았죠. 해상 풍력 발전은 미래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인데 이 분야마저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 국방 및 특수 선박이 나타났습니다. 선박 엔진 기술은 군사력과 직결됩니다. 한국은 KSS-3 잠수함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특수 선박을 자체 건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용 공기부료 추진 체계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미 해군 제독이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조차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죠. 일본과 중국 대표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분야, 산업기계 및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소, 건설 장비, 산업 플랜트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공업 기술이 세계 산업의 심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필립 해편조선소에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는 다시 중국 관련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현실과 선택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1711척을 수주해 7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대표 왕리안이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 3사는 수익성 높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며 3에서 4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두 나라의 선박 건조 현장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단순한 벌크선, 컨테이너선을 대량 생산한다면 한국은 LNG선, 해양 플랜트와 같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에 집중합니다. 영국의 해운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조선소 관계자가 익명으로 내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인용문이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한국 따라잡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엔진 기술력은 완전히 넘사벽이다. 배는 우리가 많이 만들지만 심장은 결국 한국산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양만 늘렸고 한국은 질로 세계를 장악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국제회사기구, 탄소 배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경쟁자들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한국 엔진의 지정학적 의미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국 엔진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세계 무역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교수는 세계 지도 위에 해상 무역로를 표시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19세기 영국이 증기선 기술을 독점했듯 한국이 현대 선박 엔진 기술을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듯 한국은 바다가 멈추지 않는 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의 말에 강당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해운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 전 지구적 무역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략가가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런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링턴 교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무기가 아닌 세계와 공존하는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은 세계 무역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해양 시대의 중심,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9세기가 영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본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놀란 눈빛으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실감하는 듯했습니다. 해링턴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2030년 한국이 이끄는 해양 시대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국제사기구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교수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한화엔진은 수소 기반 이중연료 엔진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미래형 선박 엔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바다는 배출가스 없는 깨끗한 엔진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만드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독일 환경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친환경 엔진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해링턴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80% 이상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추격해도 기술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점이 아닌 기술적 초격차입니다. 교수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해양 기술과 국가의 운명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해양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모두 선박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교수는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들의 왕좌를 계승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배가 아닌 배의 심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한국의 거북선과 현대의 선박 엔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일본 함대를 물리쳤듯이 오늘날 한국의 엔진 기술은 세계 해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바다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 왕리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링턴 교수는 왕리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배우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30년이 필요할 테니까요.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조선소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대한 LNG선이 건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는 다시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해상 무역로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심장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해운의 왕,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는 순간을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세계 해운의 제왕입니다. 교수는 단상을 내려와 청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끈기, 열정, 그리고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구 세계가 수백 년 동안 지배해온 바다에서 이제 한국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해링턴 교수의 강연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의 가능성을 실감한 듯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해링턴 교수에게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진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술력뿐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래의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링턴 교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영국이 증기선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한국은 첨단 엔진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침략자가 아닌 혁신자로서 바다를 지배할 것입니다. 교수는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배는 중국이 짓지만 심장은 한국이 만듭니다. 그리고 심장이 없는 배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옥스퍼드 강연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세계 해운에 숨겨진 제왕. 배는 중국이 짓지만 심장은 한국이 만든다.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